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지난주에 학습했던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 남은 부분,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권리나 뭐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중재 절차로 넘어가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는 못 배우더라도 중재 절차의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의 의무, 중재판정부 내지는 이제 단독 중재의 중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중재인은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 중재인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그리고 중립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페어하게, 그리고 어떤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 이런 부분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어떤 판정을 내릴 때는 자신이 어떤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가죠. 보통 중재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어떤 그 중재인이 자신의 어떤 영역을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 깊게 이 중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중재인은 중재와 관련된 어떤 분쟁 해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나 중재 사무국을 통해서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런 어떤 당사자나 중재인을 선임한 쪽에서는 이 중재인이 그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어떤 중립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인으로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중재인은 자기가 이제 중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사실,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외부에 절대 밝혀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중재 절차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우리가 소송이랑 비교할 때, 소송은 이제 공판주의지만 이 중재는 어떤 그 비밀을 지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송과 중재의 다른 점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사 중재는 기본적으로 그 중재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떤 당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중재인의 입장에서 그 중재와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어떤 비밀주의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와 관련된 어떤 비밀 준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주의 의무라든지 비밀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중재인을 이제 당사자들이 중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분쟁 당사자들이 이 중재인을 중재 절차 진행 도중에 기피해버릴 수도 있고요. 판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판정 자체에 어떤
취소라든지 집행 거부라든지 그런 이슈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인은 반드시 이 중재인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중재인의 책임과 면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물론 중재인을 그 공무원, 원래부터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이제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국책 연구기관의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법관과 동일한 판사님과 동일한 어떤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재와 관련돼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뇌물죄의 성립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배임이라는 횡령, 배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배임이란 게 이런 거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통해서 그 임무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하고 어떤 빼돌린다든지, 쉽게 말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이제 배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재인의 경우에는 어떤 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를 해주면서 그 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니고, 어떤 타인과 타인 간의 어떤 분쟁에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떤 공적인 판단,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자,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인이 중재인 선정을 하는 계약에 의해서 중재인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중재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기결이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인으로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중재인에게 이제 일종의 보수가 나가죠. 중재인은 중재인이 중재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중재인으로서 보수를 받고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정하는, 중재인을 이제 위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당사자들에게, 아니면 중재사무국에게, 중재기관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재인, 당연히 이거는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되고, 중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를 수행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국 중재법은 중재인은 해의, 이제 이게 나쁜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직무 수행 중에 행위 또는 나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직무 수행 중의 행위, 그러니까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태, 게을리 했다 이거예요. 자신의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했는데 그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영국 중재법에. 근데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하죠. 해의, 나쁜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그 중재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 안 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중재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된다. 그 뜻이죠. 저 문장이. 이제 이게 법률이 이게 영국법이잖아요. 영국법이다 보니까 이걸 그 영문 텍스트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되게 불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자, 중재법과 국내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는 중재인과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이죠. 대한상사중재원의 임직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유형 및 면책 여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실, 실수죠. 실수. 전문가로서 가실에 대해 영미법계에서는 앞에서 봤죠. 영국중재법. 그래서 해의, 나쁜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륙법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중재인이 단순한 실수나 경과실이 아닌 사법적 정의 실현의 거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사법적 정의 실현의 거부에 이를 만큼의 중과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이해하자면 사소한 실수는 괜찮고 중차대한 실수는 안 된다, 이 뜻이야, 이 말이. 근데 그 중차대한 게 뭐냐? 사회 정의 실현을 못할 정도가 이제 중차대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단순한 실수는 면책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도 해의, 나쁜 의도가 있으면 면책이 안 되는 거고,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 실수예요. 의도 없이 그냥 단순 실수예요. 그러면 면책된다, 그 뜻입니다. 자,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 중재인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뭐예요? 해의가 존재한다. 나쁜 의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륙법계에서는 중차대한 실수를 했다. 이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실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중재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어떤 책임을 손배를 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중재인과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이걸 좀 정의를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재 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재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의해서 정한 방법,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를 진행하는 절차도 중재 합의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재 절차도 앞서 얘기했던 많이 얘기했던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은 어떤 각국의 중재와 관련된 어떤 법률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이 정한 중재 절차가 어떤 각 나라의 중재를 뭐 진행하거나 법률을 이행하는 어떤 국가의 강행 법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약이나 중재의 어떤 준거법과도 어떤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기간 중재든 비기간 중재든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의 어떤 개시, 보통 이제 신청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의 신청.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는 신청인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인데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사무국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것처럼 뭐 1인 단독 중재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뭐 그걸 이제 결정을 해서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그래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일단 사건 어떤 관리 회의를 하고 그리고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걸 이제 교환을 합니다. 증거도 교환을 하고 뭐 그런 관련된 문서나 서류나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로 넘어갑니다. 심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가 끝나면 중재 절차가 종결되고 중재판정부나 중재인은 이제 중재 판정을 내리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재 절차에 이런 어떤 중재 절차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당사자 자치의 원칙입니다.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지만 사무국이 결정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중재판정부가 섰죠. 중재판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사전에 정의 내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등 대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운시트랄 모델법 18조 한국의 중재법 제19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의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유리하게 누구 하나 더 많이 더 적게 이렇게 대우받거나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기회를 받고 동등하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정한 어떤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를 편애를 했거나 아니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취소나 아니면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재 절차에 하자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는 신경을 써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균등, 평등을 이루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자, 그리고 직권탐지주의가 있습니다. 한국 중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중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어떤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변론주의나 직권탐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들 있죠. 원고나 피고, 이 당사자들이 그 어떤 뭐 재판이든 중재든 소송이든 뭐 그런데 이제 제출하는 어떤 증거나 이 자료들을 당사자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제출하고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판사나 재판부는 그런 이제 당사자들이 제출한 어떤 증거나 자료만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그게 이제 변론주의고요. 직권탐지주의는 반대죠. 이 법원이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중재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되겠죠. 직권으로 해당 사안의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직권탐지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재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포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기의 원칙. 당사자들이 중재 규칙, 중재 합의,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에 대한 위반, 이것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절차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재 절차라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죠. 이렇게 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뭔가 거기에 중재 규범이 됐든 중재법이 됐든 중재 규칙이 됐든 아니면 중재 합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이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가 좀 있더라도. 자,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공판주의로서 공정을 위해서 그 재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심지어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방청객까지 받아서 재판이 많거나 이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중재는 분쟁의 어떤 발생 사실이나 기술이나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재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재인의 책무 중에 비밀 유지와 관련된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재 절차의 이제 개시 및 철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절차는 이제 시작이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서를 보내는 거죠. 자, 중재 신청서, 뭐 중재 요청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ICC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나 여기 이제 KCAB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에는 ICC 중재법원 내지는 KCAB,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중재가 개시가 되고요. 비기간 중재, 그러니까 중재 기간이 뭐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 비기간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중재 통지서를 보내는 걸로 중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재 절차의 개시를 좀 보면 우리 한국중재법의 22조와 24조의 임시중재, 기간중재의 개시 일자가 나오는데, 이 이제 기간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신청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에 접수된 날짜로부터 이제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임시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그 앞서 살펴봤던 중재 요청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 중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재 신청으로 이제 시작된 중재 절차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중재 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해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채권 채무란 게 돈을 받고 돈을 채권 채무 관계 얘기하죠.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이상 못 갚았다, 못 받아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채권 채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효 제도가 사실은 요즘에 살인죄나 성범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시효를 좀 없애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적인 상태나 권리 의무 관계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뭔가 이게 공공성이나 공정성이나 사회 안정성이나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친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두는 거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그 5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든지, 10년 안에 반드시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나 상법. 보통 이제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겠죠. 상법에도 있겠네요. 채권 채무관계, 이제 금전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5년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빚독촉을 쉽게 말하면 지금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고자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빚독촉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4년 11개월째예요. 그럼 한 달만 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빚독촉을 못 하죠? 근데 중재 신청을 해요. 그럼 중재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재 절차가 한 달 그 이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효, 그러니까 그 5년 안에 빚독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채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징수권이라고 할까요?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채권, 그냥 말 그대로 채권이긴 한데, 아니면 질권이든 유치권이든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 달 후면 그 권한이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지금 중재를 걸었어요. 그래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럼 그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남은 시효 한 달이 스탑되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진행이 되느냐? 중재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남은 그 한 달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받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 못 받아냈어요. 그래서 받아내기 위해서 한 달 후면 없어지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한 달 뒤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의 어떤 진행 중단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 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중재 신청이 중재 합의 또는 법령에 의한 시기 제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중재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중재 합의에 반드시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합의되어지거나 규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 신청과 관련해서 기간으로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 신청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이
개시, 중재 신청에 따른 중재 절차의 개시 효과인 거고, 이 중재 신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중재법, 한국의 중재법에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재 요청서에 당사자나 분쟁의 대상, 그리고 중재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위원회 국내 중재 규칙에는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나 그 법률 대리인 이런 사람들의 성명이나 뭐 명칭이나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이 중재 신청을 하는 취지, 그리고 신청이 어떤 신청을 하기 위한 그 원인이 된 어떤 사실이나 이제 뭐 어떤 분쟁 관계,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죠. 그런 것들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용하는, 인용하는 이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재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용하는 중재 합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 날짜 기입을 해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재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곳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여기서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의 사본 이런 것들이 제출되는 걸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중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납 이루어진 경우에 피신청이,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출한 쪽에 상대방이죠. 신청을 당한 사람, 그래서 신청을 당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신청인이 답변을, 그 신청한 그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물론 원본은 보내진 않고 이제 사본을 보내겠죠. 피신청인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거죠. A하고 B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A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제 중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B는 이제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고, B도 지금 A가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중재 신청을 했고 뭐가 지금 어떤 클레임이 됐는지, 클레임 사안인 건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판단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 A가 신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B한테 보내가지고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답변서가 이제 나오는데, 답변서는 신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중재 신청을 당한 사람. 보통 그 무역에 있어서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보통 어떤 한쪽이 위반을 하면 그 위반을 당한 쪽에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피신청인이 보통 무역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되겠죠. 돈을 안 보냈거나 뭐 물건을 제대로 안 보냈거나 뭐 이런 사람, 그쪽이 이제 피신청인이 될 것이고, 그 피신청인 쪽에서 이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 답변서는 중재 신청서하고 마찬가지로 답변서에도 어떤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이런 주장의 개요 이런 부분들을 적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대방 논리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반대 논리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증빙 서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답변서에는 간략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요. 어떤 팩트나 이런 부분, 이제 어떤 아주 깊고 중요한 그리고 크리티컬한 어떤 상대방의 그 어떤 주장을 이거를 간파하고 논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증거나 논거는 뭐
뒤에서 이제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답변서는 보통 간략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답변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출 기한 내에 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한 안에 이제 제일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규정상 이제 문제되거나 불이익 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중재에서 패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법원에 진행되는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이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중재에서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안 냈다 해가지고 중재 판정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거나 패소한다거나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근데 되도록 내는 게 좋죠. 중재 판정부나 중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답변서를 이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신청, 또는 이제 추가 신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반대 신청, 카운터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내는데, 거기에, 자기도 카운터 클레임을 거는 겁니다. 카운터 클레임. 그래서, 반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내가, 네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피신청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신청인 입장이 돼서 저쪽에서 신청서가 나왔고 이제 중재 신청을 걸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면서, 야, 너도 잘못한 거 있어. 너도 뭔가 문제 있어. 라고 해가지고 카운터 클레임을 거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게 중재 신청을 받은 순간에는 내가 저쪽에서 잘못한 걸 몰랐는데, 이게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도 뭔가 가오가 있었다, 기책 사유가 있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청, 중재에 대한 반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원래 그 답변서를 낼 때 카운터 클레임을 하든 아니면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든 모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재 합의를 기초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 반대 신청이나 추가 신청은 보통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원신청이 있고요. 반대 신청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추가 신청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당사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A와 B 사이에 A가 신청했고 B가 또 반대 신청했고 B가 또 나중에 추가 신청했고, 이거 굳이 따로 중재를 3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동일한 중재 합의고 동일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래 신청인이 낸 그 원신청과 병합한다는 게 합친다는 거죠. 합쳐서 한꺼번에 중재판정부가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신청인이 곧 피신청인이기도 하고 피신청인이 곧 반대 신청의 신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이걸 함께 병합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재 비용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재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 신청하고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인데, 보통 이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기관 중재를 하게 되면 뭐 신청할 때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어떤 중재와 관련된 절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중재인, 제가 앞서서 중재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중재인 수당이나 중재인의 여러 가지 경비 뭐 이런 것들을 중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중재 비용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검사 비용이나 조사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통번역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이제 중재기관들은 중재 신청을 받고 이 중재 비용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중재 비용의 일부를 미리 내는 예납을 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공짜로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인에게 보수도 지급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중재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제 예납을 받아요. 중재 비용에 대해서 중재 비용의 일부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절차를 진행을 하고 중재인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재 절차가 좀 장기화되면 그 원래 처음 신청 받았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이 좀 받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어떤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중재 사무국은 이런 중재 절차를 진행을 시키는 것을 중지시키거나 뭐 아니면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낸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인이 이제 중재 비용을 냈어요. 근데 피신청인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재 이 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릴 때 이 중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다. 그럼 패소한 쪽이 중재 비용을 전체를 부담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중재 판정문 안에 그 중재 비용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판정하는 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중재 신청했고 답변했고 중재 비용 받았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중재 판정부, 뭐 단독 중재를 하든 아니면 3인의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든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이제 명부에서 선정을 하고 이쪽에서 지정하고 뭐 사무국에서 3인 중재의 경우에 의장 중재인을 뭐 선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 분쟁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해서 이거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중재판정부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중재판정부는 이 법률 그 중재의 분쟁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도 중재판정부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 존재 여부 그리고 중재합의의 유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피신청인이나 신청인 입장에서 중재판정부가 이거를 관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기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죠. 뭐예요? 제때 제 기간 안에 신청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던 것도 그냥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와 함께 뭔가 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서와 함께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의 신청이 접수됐어요. 그러면 중재판정부는 뭐 자신의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든 어쨌든 아니면 뭐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든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할 때 그 이의 제기를 한 쪽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서 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딱 내렸다 칩시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쪽이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려진 그 결정은 뭐예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 권한이다라고 판정을 내린 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한 그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서 이 사안이 맞느냐에 대해서 결정해 줄 것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도 판단을 해주겠죠.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맞다, 아니다. 근데 맞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해서 누군가 불만이 있어요. 피신청인이 주로 되겠죠. 이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 이의 신청을 해서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신청인이 법원으로 가는 거죠. 30일 내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래서 법원이 또 중재판정부가 맞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더 이상 뭐 고등법원이나 이런 곳으로 항고할 수는 없어요.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중재 언어의 결정. 중재 언어가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는 거고, 일어로 하면 일어로 하는 거고,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고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선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신에게 자신이 익숙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뭐 통역사나 뭐 번역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한국의 중재법 제23조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유불리가 결정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면 되죠. 근데 중재판정부를 결정을 안 했다. 이 중재법은 한국의 중재법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를 여러 가지 신청서나 답변서 같은 서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서류, 그리고 심리가 진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구술 심리,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 종료 후에 내리는 중재 판정 및 결정, 뭐 그 외 여러 가지 의사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를 만약에 한국어로 중재 언어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런 것들을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것이고, 영어로 중재 언어를 결정했다 그러면 저 프로세스를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중국어로 하기로 했으면 다 중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건 관리 회의, 뭐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전 준비 기일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국제중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신속히 사전 준비기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ICC 중재든 ICC 중재에도 이게 있어요. ICC 중재의 경우에는 ICC 중재 법원이 중재 판정부가 이 중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넘겨받으면 중재 절차 요지서라고 합니다. Terms of Reference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60일 내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부는 이런 중재 절차 요지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그 작성한 후에 사건 관리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일종의 중재 절차 시간표를 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타임 테이블 절차 일정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쉽게 말하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중재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표. 소송보다 중재가 가지는 뭐 장점 중에 신속하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소송의 절차보다는 중재의 프로세스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적인 일정표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되는 절차는 이제 주장 서면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 방법을 진행을 하는 건데, 중재 신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면 이제 각 당사자들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주장 서면입니다. 주장 서면, 뭐 그거를 뭐 준비 서면, 뭐 심리에 대한 어떤 주장 서면, 준비 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주장 서면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한 2번 정도 그리고 심리가 진행되고 난 다음 심리가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뭐 주장 서면에 대한 교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중재의 경우에 이 주장 서면이나 준비 서면은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양식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자유 양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주장 서면에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 서면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인을 부르게 되면 뭐 증인 진술서나 뭐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그거를 그 주장 서면에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신이 이제 설파한 자신의 논거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첨부 서류죠. 쉽게 말하면 첨부 서류 그런 것들을 주장 서면에 이제 여기 뭐 강의 전에는 편철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첨부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증거물 1호 그렇죠? 제1호 증, 제2호 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 넘버링을 해서 구분하기 위한 넘버링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첨부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의 주장 서류와 함께 제출되는 첨부 서류, 증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 중재 신청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처음에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이 신청한 중재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 그러니까 왜 일부, 아니 전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의 그 어떤 이 의견 대립의 포인트가 여러 개인데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신청했어요.
A도 잘못했고 B도 문제가 있었고 C도 문제가 있었고 D도 문제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한 4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4가지 중에 뭐 한두 개를 뺀다든지 아니면 전부를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신청인 입장이 예를 들어서 야 신청할 때는 네 맘대로 했지만 끝내는 건 네 맘대로 못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신청인이 여기에 대해서 3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중재판정부가 봤을 때 피신청인 쪽에 뭔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했을 때 피신청인에게 어떤 뭐 정당한 뭐 이익이나 권익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중재 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재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를 한다는 사안은 신청인한테 뭔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신청인 입장에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재 판정에 내려지면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면 걷어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중재를 그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재 신청인이 철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이의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하면 신청인이 철회하더라도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간에 뭔가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중재 절차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중재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철회를 하든 아니면 중재 절차에 대해서 종료하기로 합의를 하든 중재 판정부는 그러면 당사자들이 뭐 합의를 했고 당사자들이 분쟁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상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는데 뭐 중재판정부가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중재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 중재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신청을 했고 답변을 했고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했고요. 준비 서면을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사건 관리 회의를 하고 거기에 사건 관리 회의에서 중재 절차의 시간표를 정했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서 준비 서면 주장 서면을 제출을 했고요. 그걸 이제 서로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뭐고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뭔지를 서로 간에 파악을 했고 중재 판정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제 듣습니다. 심리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심리인데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로는 히어링입니다. 양측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논거를 중재 판정부가 들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재 심리 절차는 양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 그걸 이제 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 절차 안에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가 진행이 되는 심리 절차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 절차는 이제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해서 당사자들이 중재인 앞에서 이제 뭐 진술을 하는 거죠. 말로 진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증거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이제 주장을 설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 절차 진행 전에 뭘 했어요? 준비 서면을 주고받았죠. 주장 서면을 주고받았죠. 그러면 대충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뭘 주장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 주장이나 상대방 근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논파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주장, 반대 논거를 펼칠 수도 있어요. 심리 절차에서.
자, 그래서 이 중재 심리는 기본적으로 구술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중재 판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 판정부가 이거를 이제 구술 심리를 할지 서면으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말로 하는 구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빼고는 중재 판정부는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 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하는 말로 하는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 판정부가 부르죠.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술 심리 절차와 관련된 절차들을 이제 간장을 합니다. 들어보는 거죠. 3명, 중재 판정부 3명, 중재인 3명 앉아가지고 신청인 측 이야기해보세요. 피신청인 측 이야기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장 중재인이 앉아가지고 옆에 중재인 3명 쭉 앉아있고 이쪽 그 긴 뭐 테이블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게 앞서 얘기했던 동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한쪽은 이야기하고 시간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인한테 자 5분간 신청인 측 진술하세요. 그러면 이쪽 피신청인 측에도 피신청인 측 5분간 반대 진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뭐 기회나 이런 거 완전히 동등하게 부여해가지고 심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술 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중재판정부는 준비 서면과 이 서면 심리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서류로 중재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요 관련된 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제47조와 국내중재규칙 제50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중재규칙에 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 금액 및 반대 신청 금액이 각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란 말은 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뭐 아주 작은 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천만 원 이하라는 말, 그 경우에는.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구술 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5천만 원 이하고 뭐 다른 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구술 심리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국제중재규칙 제47조에 있고요. 국내중재규칙 제50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면 심리로 합의를 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예 뭐 구술 심리 없이 그냥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재 규칙에는 금전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5천만 원 이하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당사자들 합의하고 중재 판정부도 별다른 문제 없다라고 하면 금액 상관없이 그냥 구술 심리 말고 서면 심리로 할 수 있고요.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이제 뭐 5천만 원 이하면 서면 심리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첫 문장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도 당사자들이 기어이 구술 심리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 저 5천만 원 기준이. 그래서 국제 중재 규칙에는 금전 기준이 있고 국내 중재 규칙에는 없다. 그게 좀 차이점이고요. 자, 심리 기일의 어떤 절차 방식. 자,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짧게 3일, 길게는 2주 정도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심리 기일을 딱 한 번 가집니다. 짧게 딱 한 번. 왜냐? 이게 이제 국제 중재니까 외국에서 온다는 얘기죠. 이게 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번에 이 심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재판정부의 권한이긴 해요. 이게 뭐 며칠 동안 진행을 할지 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리고 어떤 심리 그 기일에는 만약에 절차적으로 뭐 아직 결정되지 못한 절차적인 미결 문제가 뭐냐,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은 합의한 대로 하면 되는데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 절차와 관련해서 뭐 그런 어떤 사소한 이제 합의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당사자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해결하고 그거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 진술, 이 모두 진술이 모두가 all이 아닙니다. everything이 아니고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everything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두자 써가지고 이제 앞에 시작하는 말을 하는 시작말이에요. 시작말. 모두 진술이라는 게. 그래서 모두 모아서 진술한다 이 뜻 아닙니다. 한자어에 그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의장 중재인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피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쌍방이 그러니까 동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요. 그 진술이 종료되면 뭐 어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놓고 이제 참고인으로서 신문을 진행하는 제3자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심리 단계에 있어서는 증거조사나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정확하고 공정한 중재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죠. 사람은 증인이고 물건 그거는 이제 증거품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조사는 필요합니다.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걸 이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조사의 형태는 일단 증인신문이죠. 그래서 증인은 이제 보통 사실관계 증인과 전문가 증인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 특히 이제 어떤 이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라 할지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전문적인 분야, 말 그대로 스페셜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뭐 증인을 뭐 소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중재판정부는 재판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을 가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다가 신문할 수 있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판정부의 어떤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다가 증거조사를 하겠다라고 촉탁, 위탁을 해가지고 중재 판정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나오려고 하고 증언을 안 하려고 하는 증인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거를 이제 회피하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방 당사자의 혜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피, 쉽게 말하면 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신청서나 답변서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청서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신청서가 제출돼야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잘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근데 이제 답변서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냥 뭐 중재판정부는 이것이 무슨 자신이 그 피신청인의 뭐 자백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않고 그냥 중재 절차 진행합니다. 답변서 안 내도 돼요. 예. 자, 그리고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리기일을 열었어요. 중재판정부가 심리기일을 열었는데 심리기일을 열면 신청인이든 피신청이든 출석해가지고 진술하거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서면으로라도 뭐 여러 가지 증거나 자기의 주장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는 그냥 진행합니다. 진행시킬 수 있어요. 중재판정부는. 근데 당사자 양쪽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면 신청인 피신청 이 쌍방이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심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죠. 당사자 한쪽이 안 나오는 거야.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A와 B가 싸우는데 A만 안 나와. B는 나왔어.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A, B 둘 다 안 나와. 안 나오고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이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중재 절차를 종료시킵니다. 이게 이제 일방 당사자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여 안 하는 게 어차피 이 분쟁을 당사자들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재는 이게 무슨 뭐 앞서서 얘기하는 조정이나 알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면 그거는 법원의 최종 판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한다든지 심리 절차에 불참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한테 불리한 중재 판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중재인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유리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결코 자백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신청서만 있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주장 서면과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물이 제출되는데 이쪽 피신청인은 답변서도 없고 그 피신청인의 어떤 주장 서면도 제출되지 않고 심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구두로라도 아니면 서면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라도 밝히지 않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심리 절차 진행되는 그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 결코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 뭐 불출석한다든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심리에 참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피신청인 입장에서 피신청인 측이 절대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해가지고 신청인 측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피신청인은 중재하면 무조건 질 것 같으니까 답변서도 안 내고 자신의 어떤 주장 서면도 안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재판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신청인 입장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재판정이 신청인 측에 기울어지는 건 명약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신청인 측의 잘못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중재 심리가 진행될 때 출석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어떤 계약 위반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해배상액을 10억을 때릴 거를 뭐 9억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8억만 한다든지 뭔가 절충점이나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예 쌩 까는 것보다. 아예 무시하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뭐 어떤 승소라기보다는 패소를 하더라도 좀 뭔가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성에 대한 어떤 참작, 그죠? 그런 부분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심리 절차까지 해서 중재 절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